이번 이 과정이 공정안전관리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이라는 3일 20시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의 예방이 쉽지가 않은가라는, 그동안에 제가 30몇 년간 제가 사람안전보건공단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디 그 대기업 광고에 나왔던 카피인데요. 우리가 80년 인생을 산다고 하면 26년에 잠을 자고 21년을 일을 하고 9년을 먹고 마시지만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 정도랍니다. 우리가 80년 동안에 앞에 이탈리아와 EU의 비교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웃기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웃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번 교육 과정이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하루 15초만 웃어도 이틀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0년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안 웃나 할 정도로 상당히 웃는 그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럼 누구나 다 20일 정도를 이렇게 다 웃고 생을 마감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 이탈리아 그 동영상도 봤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된 거지만 2011년에 우리나라 전체 사망으로 인해서 질병 사망이 됐든 사고 사망이 됐든 사망하는 사람이 숫자가 2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질병 사망이 이제 비관리를 빼고 질병 사망이 약 21만 명 정도 되고, 사고 사망하는 분들이 3만 천 정도가 사고 사망자. 커서로 해서 다 보이시죠? 3만 천. 여기에 1등이 이제 자살이고, 자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살, 재난, 타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3만 1,558명 요 숫자를 가지고, 이게 질병은 솔직히 관리하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표현을 예방 가능한 사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살도 우리가 예방 가능하잖아요. 타살, 재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전체 사망자 중에 그러면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숫자가 12.8%인데 영국이 3.5%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5 안에 든다는 안전한 나라에 영국이 3.5%.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자 수 3만 1,000명을 영국 정도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망 사고를 예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산다라는 부분을 지금 슬라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좀 놀라운 거 보면 그럼 사망사고가 어디서 일어날 거냐? 오늘 우리 지금 하는 얘기가 공정안전관리 부분이 화학공장 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장에서의 어떤 사고 예방을 통해서 뭐 사망사고나 이런 걸 줄여보자는 건데, 지금 보면 주택 내가 21%, 도로 21%, 학교 거의 10%, 주택 인접 공간, 놀이터 같은 데가 거의 10%, 이게 61%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 현장, 뭐 산업 현장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지내는 곳에서 10명 중에 6명은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발생한다. 주택 내가 왜 이렇게 많나? 라고 보면, 뭐 주택 내 화재나 이런 걸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소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숫자, 우리나라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계속 있고요. 뭐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사망하는 사고, 뭐 주택이면 놀이터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수치를 본다면 앞에 얘기했던 8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20일 정도를 웃자라는 부분이 쉽지가 않겠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안전하지 않는, 이게 지금 사망자가 이렇다면 부상자로 넘어가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로 넘어가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만약 뭐 살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소위 웃는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우리 국가에 살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라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제가 신문에 기고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험한 어떤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여기를 좀 해봤습니다. 소위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딱 안다면 그건 뭐 거의 그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뭐 90% 이상 이게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험을 보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2000년대에 들어와서 큰 우리 경제적 큰 문제가 났던, 거의 재난 수준에 났던 서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견했던 사람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월가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나기 한 2, 3년 전에 이 책을 쓰면서 그걸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월가에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월가의 다른 사람들이 이 탈레브를 미친놈 취급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근데 이제 그 책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생기면서 이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고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 블랙스완에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위험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위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 예방하는 건 쉽다. 그러면서 9.11 테러 얘기를 했습니다. 9.11 테러 때 보면 그 범인들이 뭐 하여튼 흉기를,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어찌됐든 그게 뭐 커터칼이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비행기 안에서 조종실 문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종실 문에 들어가 조종사를 죽이고 비행기를 탈취해서 이제 9.11 테러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처럼, 그 이후에 지금은 조종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흉기가 있더라도. 그래서 미리 그걸 예견을 했다면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췄을 거고, 그렇다면 9.11 테러는 나지 않았을 거냐? 아니야 라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재밌게 얘기하는 게, 그 9.11 테러 나기 전에 조종실에 이러한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의 주장이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만일 그걸 통해서 9.11 테러가 예방됐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대접을 해줄 거냐. 우리 사회가 보면 특별히 큰 사고 나기 전에는 그걸 예방했던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런 페이버를 주지 않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어찌됐든 간에 위험을 이렇게 본다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칼럼에 보면 소위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백이라는 분이 위험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위험사회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압축적으로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되는 그런 사회, 이걸 이제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대표적인 위험사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부고속도로의 추풍령 휴게소에 가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사망한 근로자 26명의 위령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남짓되는 그 건설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사망한 숫자가 26명. 지금은 그 건설을 하는데 6명만 사망해도 아마 그 건설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엄청난 난리가 날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압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잘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요즘은 좀 안정적인 사회로 들어왔다선 저도 아직도 이렇게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어떤 뭐 세월호나 이런 걸 봤지만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이 좀 둔감한 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발전보다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발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쉽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울리빅 교수가 얘기한 게 뭐냐면 새로운 어떤 그런 디바이스나 또는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꾸 어떤 그런 효율이나 이익이나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발달 속도에 비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안전이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따라가는지 못하는 그런 속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나노 같은 것들이 기술이 엄청 발전하는데 나노를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나노 파티클이 우리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건강에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게 아주 장시간 어떤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노에 대한 어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 성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면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어떤 보온재였는데 이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성면을 위해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금 판정이 됐고요. 요즘은 다 성면을 또 다 못 쓰게 하고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서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발달돼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이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요 시점이 되면 이거 하면 뭐 이게 위험을 보는 게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게 저희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입니다. 참 좋은 슬로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위험이 어느 거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이네. 여기 밑에 보면 비키니를 보지 말고 이 나만 보이나? 이 동영상도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면 혹시 또 이거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위험을 보는 게 소위 안전의 시작, 이 배가 속도 같은 양반이 나와서 이게 넘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울산에서 상당히 한 4년 동안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울산으로 가서 울산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 태화강에 이 뗏목이 뒤집혀가지고 16명의 물에 빠졌는데 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아마 엔지니어링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했었으면 계속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좀 상당히 둔감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이 사고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이 12명인데 19명이 탔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걸 타기 전에 여기 있는 관리인한테, 물론 관리인이 있었어요. 관리인한테 정원이 몇 명이냐, 현재 몇 명 탔느냐, 뭐 이런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타면서 내 안전은 내가 좀 지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이게 맨날 이렇게 하면 이걸 관리부실 또 중구청이냐, 뭐 울산시는 뭐 했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충분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판교에서 있었던 그 환풍구 추락 사고로 인해서 16명이 사망했던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환풍구인데 밑에 지하철이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환풍구,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고 빼는 나쁜 공기를 빼는 환풍구인데 이게 원래 목적이 아까 그 울리빅 교수가 얘기했던 거예요. 밑에 지하철이 없었으면 이런 게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 환풍구의 원래 목적은 여기 공연할 때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수십 명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위험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못 본 거죠. 올라가서 부르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16명이 이게 사망했어요. 지금 다니다가 이런 환풍구를 보면 바깥에 이렇게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위험에 첫바따로 걸리면 이런 일을 당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새롭게 뭔가는 새로운 어떤 이런 시설물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되거나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첫바따로 걸리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사고 나면 다시 여기에 프로텍션 디바이스로 여러 가지들이 카운터 메저로 지금 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전이 확보되는 걸로 가는데 이게 어디에 이런 위험이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좀 여러분들 좀 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페트병이잖아요. 페트병. 우리 콜라나 사이다의 페트병에 밑에 바탕 부분. 원래 페트병이 속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게 원래 샴페인 병에서 프랑스의 그 수도승들이 샴페인이 하도 안에서 발효하면서 터져서 어떻게 하면 병이 터지지 않겠냐 연구하다가 병 속 밑을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압력을 지키도록, 압력에서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고향에 시골에, 이게 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만, 시골에 추석 쉬러 갔다가 형님이 막걸리를, 동네에서 만든 막걸리를 하나 아주 좋은 막걸리를 줘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마시려고 이걸 꺼내봤더니 이게 밑에 안으로 쏙 들어갔던 오목한 게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제가 아마 안전공단에 근무를 안 했으면 이거 보고 그냥 우리 일반 막걸리 따서 이렇게 땄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래도 뭐 직업병이라고, 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 정도 이게 볼록해졌으면 속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부엌으로 가서 샴페인 막에 따듯이 몸에서 멀리 뛰고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약간 트는데 그냥 이게 로켓처럼 큰 대포 손을 하면서 이게 분출을 하면서 거실을 막 불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막걸리 범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방에 있다 튀어나오면서 놀래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예 집에 양주장을 차리지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만일 이걸 그냥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몸에 가까이 대고 뗐으면 이 압력으로 봐서는 눈에 맞았거나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위험을 이렇게 보는 눈, 나중에 이제 우리 공정안전 전체적인 오늘 내일 있을 위험성 평가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결국은 보면 잠재적 위험이 어떤 곳에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고 이게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찾아내는 능력,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냐를 찾아나가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닐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갑자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울산의 그 공장장 분들이 제일 불만이라기보다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조그만 그런 사고가 나서 지방신문에도 나지 않던 그런 사고들이 지금은 조그만 누출만 있으면 무조건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서울 중앙방송이 나올 정도로 언론이 무한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그런 사업주들, 공장장도 결국은 봉급쟁인데 안전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사업주들은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데에 상당히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 언론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렇게 봉봉 져주니까 나름대로 어떤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데에 상당히 좀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제가 좀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또 순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지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이렇게 다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요즘의 좀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0,000불 정도 소득이 되면 환경에 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국민의 관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10,000불 정도 되면 이게 좀 개선이 되죠. 20,000불 정도 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갖게 되고, 30,000불이 되면 건강,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건강이 갓 이슈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30,000불 수준에 이제 올라가면서 안전에서 이제 건강으로 넘어가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스크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그 사이언스, 과학의 기술에 입각한 전통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고 발생
확률이 어느 정도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날 것이냐? 기업에서 보면 우리 공사하다가 사람이 하나 떨어져 사망하면 유가족 불러서 빨리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했던 그런 보상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해서 빨리 합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시점이 과거에 리스크는 뭐 해자드 정도에서 끝났던 시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소위 얘기하는 그 유가족들도 빨리 해결하고 본인들 또 현업에 돌아가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과거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세월호 이후에 이제 봤지만 이 아웃리치 이게 지금 소위 여러 가지 한풀이 소위 이건 사이언스 오리엔티드인데 이건 이모셔널 애스펙트 측면에서 한풀이에 대한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세월호 이렇게 지금 보면 유가족들이 야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줄게 뭐 거기다 뭐 위령비를 세워줄게 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주된 부분이 아니고 책임자를 찾아서 이걸 어떻게 박살을 내도록 하는 이 소위 얘기해서 감정에 대한 해소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전통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갈수록 과거에는 해저드 측면이 컸지만 이제는 어떤 이런 이모셔널 애스펙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건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영국인데 영국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아주 전통적인 학문으로 해서 런던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석박사 과정에 학생들이 졸업을 많이 합니다. 같은 얘기라도 요즘 세월호도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유가족의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어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 정부처나 이런 쪽에 보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전처에 자문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 쪽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걸 좀 키워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요즘에 삼성이 지금 뭐 총수가 구속되냐 안 되니 이것도 어떤 기업이 아마 엄청난 지금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 대국민 또는 대정부랑 어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전문가가 거기에 있을까?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어떤 과학기술 쪽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 감정 해소, 한풀이 이런 쪽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특히 국가나 대기업 중심으로 앞으로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여러분 중에 혹시 이쪽에 관심이 이미 있으시면 뭐 그런 쪽으로 또 한번 진출해 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왜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할까? 제가 울산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공장장들 분들하고 같이 많이 교류를 하면서 세월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너무 상당히 긴장이 너무 100% 고조돼 있습니다. 사고는 나면 지금 큰일 나고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저 탑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근로자, 현장 운전자 또는 작업자까지 다 한 몸이 돼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겠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고는 계속 발생합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까, 원장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질문들이죠.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 뭐 제가 거기에 이제 기관장을 하면 나름대로 저희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나 또 청와대나 국회, 언론, 거기서 그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인데 왜 사고가 계속 발생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걸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 실은 저희들 영역이 많이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옛날 그거니까. 이분들이 이후에
불산은 정말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최고의 수준의 보호를 써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그런데 이거를 이송하기 위해서 압력 호수를 연결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절차적인 대로 이렇게 준수를 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뒤에 제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리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요, 이거는 지금 밸브에 대한 발로 이게 밟아가지고 이게 오픈된 건데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바로 즉사가 돼요. 지금 여기 당시에 4명 사망했는데 지금 이 불산 취급하는 공장들은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한 불산 취급하는 공장은 거의 바깥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안에 특별히 무슨 메인터넌스 댐이 들어가려면 우리 우주복 같은 거에 보호의를 입고 들어갑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큰 사고로부터 우리가 사고로부터 배우지 말아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는데 이런 사고로부터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사고 예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사고는 왜 우리가 누구나 사고를 지금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극도의 어떤 긴장감을 하고 있는데 왜 사고 예방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약해서 그럴까? 10개부서 60여 개 법령이 산업안전 관련된 규제입니다. 이번 정부만 규제 완화 얘기가 없어지 항상 모든 정부가 들어오면 규제 완화를 요칠 때 첫 번째가 이게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 정부 기능 점검이 약해서 그러냐?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만일 정부의 고용부의 감독관 숫자를 지금부터 한 100배, 1000배 늘리고 또 사업장 기술 지도하는 안전보건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 등등의 또 인원을 한 100번 늘려서 거의 매일 사업장에 가서 거기서 지키도록 하면 사고가 완벽히 예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저는 감히 얘기지만 노입니다. 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회사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에 대한 100%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논리고, 그리고 어떤 사고라는 게 제로 액시던트, 소위 그게 10년, 100년, 1000년 동안 사고 완벽히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인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연구원장을 할 때 썼던 칼럼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전 수준을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이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이게 이제 듀폰의 브래들리 커브라고 해서 안전이 어떻게 이게 발전하냐를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에, 우리가 이제 돌을 탁 던지면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피하는 거, 이게 이제 반응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관리 감독에 의한 겁니다. 법이나 감독에 의해서 안 하면 걸리면 처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내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는 여기 단계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되면 내 안전은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동료의 안전까지 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속도로에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매게 됩니다. 고속도로 들어갔을 때 내가 내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면 3단계에는 스스로 됐는데, 옆에 친구랑 같이 탔는데 친구가 안전벨트를 안 매서 안전벨트를 매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하면 이게 마지막 4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우리 거의 이제 완벽한 안전문화가 성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을 이렇게 가서 대부분 체크해보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의 그 잘하는 그런 선진 기업들은 3단계와 4단계 이렇게 사이에 항상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국내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외국의 그런 회사들이 이게 완전히 무슨 처음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안전에 대한 DNA를 완전히 그냥 새로운 DNA를 갖고 태어나서 그러냐.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사례를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77년, 제가 7호학번인데, 77년에 대학교 3학년 때, 당시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있는 툴루즈 공대에 이제 공부를 가서 잠시 하고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거기 유학생들이 환영식을 해준다고 해서 토요일 날 밤에 포도주 파티를 해서 마시고 한 새벽 2시쯤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학교들이 다 이게 외곽에 있습니다. 신호등이, 그 새벽 2시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가 탁 서고 파란불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는데 앞에 있는 선배한테, 야, 이 사람들 이게 인종이 틀리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신호등에 1977년도인데 이미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어서 빨간불이 갔다 그러면 저건 뭐 벌금이 어마어마하다. 첫 번째. 2011년에 제가 이제 부부 동반으로 유럽 여행을 이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스웨덴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휴게소에 가면 뭐 저희들은 빠르잖아요. 빨리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빼고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마지막 이동지에 가서 이제 잠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사가 계속 시간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이 되면 그때 나와서 이제 기사한테 우리가 맞춰요. 이 사람은 왜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좀 쉬어야 될 테니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버스가 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교통경찰이 딱 세워서 뭘 빼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차량 블랙박스랍니다. 가서 자기들이 컴퓨터에 넣고 쫙 체크를 하지, 나중에 오케이 해서 이제 갔어요. 나중에 이제 기사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신호를 딱 키는 순간부터 차량 블랙박스에 완전히 다 기록이 돼서 얼마나 운행을 했고 얼마나 쉬었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한 번 운전할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시간, 쉬면 미니멈 얼마 30분 쉬어야 되는 거, 하루에 최장 운전할 수 있는 시간, 또 그날 뭐 만일 좀 여의치 않게 많이 했으면 일주일에 최장 운전할 시간, 이게 다 법으로 정해 있어가지고 그 블랙박스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법을 지켰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작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뭐 이렇게 졸음 운전 버스가 차를 받아가지고 여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는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어떤 관리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여기 서양 사람들이 어떤 안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여기 다른 사례들도, 일본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만, 태어나는 건 절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시작은 어떤 관리 감독, 의존적 관리 감독, 이런 법규, 강력한 법규로부터 시작된 것이 서서히 발전을 해서 결국은 상호 의존적인 어떤 안전 문화로 간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규로만 100%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로 보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국의 그 많은 도로에 모든 곳에 다 CCTV를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경찰이 수백만 명이 항상 서서 체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끝에 가면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는, 그래서 문화로 가지 않으면 시작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어떤 감소 수단별, 사고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그 제한율과 시간과 노력,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보면 법규로 어떤 강제하는 단계가 제일 처음에 제한율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높지만, 그 다음엔 시스템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거쳐서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그런 단계로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소위 아까 얘기한 영국 정도의 어떤 선진화된 그런 국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2주기 소위 교수 포럼을 하면서, 이게 지금 토탈사의 안전부서장입니다. 이게 삼성 토탈도 있지만 이 토탈사가 안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이 토탈사의 부서장하고 제가 대담한 부분입니다. 이 불산을 이 토탈사도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하지 않겠냐?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고 재발 방지에 있어서 단 하나의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 참 매직 솔루션은 없다라는 게 한번. 자기들도 안전 분야에서 실시하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고를 그동안 겪었다. 이유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하는데 이런 잠재적 위험 요소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소위 모델이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이걸로 그렇게 설명해요. 왜 그렇게 사고 예방이 어려운가를 얘기하는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지금 아까 그 토탈사의 부사장이 얘기했듯이 공장에 보면 잠재적 위험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잠재적 위험이 뭐냐면 화학공장이라고 치면 원료 물질, 그 원료 물질을 반응시키는 반응기, 그 공장을 돌리는 운전원, 만일 이 잠재 위험을 제거해버리면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원료 물질은 존재하고 반응기 및 설비들은 존재하고 그걸 운전하는 운전원은 존재한다. 이 잠재적 위험이 사고로 연결돼요. 아까 위험 물질이 누출돼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것, 반응기가 폭발을 해서 사고로 가는 것,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로 가는 것, 이 사고로 이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포텐셜 해저드가 액시던트, 사고로 액티베이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바로 중간에 있는 프로텍션 베리어 또는 프로텍션 레이어, 방호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방호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반응기를 안전하게 설계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방호벽이죠. 그리고 여기에 만일 어떤 오버프레셔가 걸리면 안전벨브를 통해서 플레어로 보내는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것들이 다 테크니컬 세이프티로 디자인하게 되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고로 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방호벽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설계돼가지고 반응기를 쫙 갖다가 잘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반응기가 코로션, 에로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설비들에 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될 수도 있도록 화기 작업, 화재 작업이 있을 경우는 뭐 안전에 대한 작업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응기가 항상 그 안전하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텍션 베리어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또 하나를 본다면 휴먼 팩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뭐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호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는 이제 세 개가 있지만 이 수많은 방호벽을 통해서 잠재적 위험이 어떤 사고로 전개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위치즈 모델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모델이 딱 되면 사고 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이거를 결함, 영어로 얘기하면 플로우인데 플로우, 이 결함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방호벽이 잠재적 위험이 가다 하나만 이렇게 딱 막혀도 사고로 안 가는데 이게 라인업이 딱 됐을 때 이제 사고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 부분을 보면 현장 작업자가 한 30년 경험을 가진 작업자가 실수할 확률은 적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결함이 요만하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은퇴를 해서 신입 운전자가 왔으면 이 속에 갑자기 이렇게 큰 결함이 구멍이 뻥 생기는 거예요. 만일 평소에는 여기 막혀 있다가도 그 결함에 따라서 다시 이게 통과하면서 사고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반응기가 있었는데 이제 새 반응기를 가져와서 제일 처음에 그거에 대한 뭐 관리적인 측면과 관계없이 그 반응기가 뭐 터질 가능성은 거의 결함이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시크니스가 줄어들고 그거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소위 터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결함으로 커지는 것들이 이렇게 커진 경우. 따라서 각 방호벽에 숨어있는 결함들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화학공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우리 현대중공업의 그 BP 쉬핑사의 이것도 플랜트였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이트 매니저랑 우리가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확 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 당신이 와서 근무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조선에서 플랜트 건설할 때와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딱 얘기가 우리나라는 안전 업무를 안전 부서에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면 알겠지만 설계하는 건 설계부서, 메인테넌스 하는 건 공무부서, 운전하는 건 생산부서에 여러 가지 사고로 이어질 결함들이 다 숨어 있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그 부서의 고유한 어떤 관리의 영역입니다. 안전부서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가는지를 어떤 전반적인 관리하고 오디팅하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그냥 안전부서가 이걸 다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안전부서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안전에 대한 확보는 물 건너가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사업주가 밑에 안전관리를 통해서 각 부서의 안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각 사업주 공장장이 있으면 각 라인에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관리감독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안전관리부서는 이렇게 안전에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안전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지도하고 조언하고 공장장을 보좌하는 것 이게 이제 안전관리부서의 역할. 이렇게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특히 화학공장 같이 다양한 위험이 있는 것, 그 위험이라는 부분이 생산에서도 생길 수 있고 보수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설계했을 때도 미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 어떤 사고 나면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즉각 교체 아직도 이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개념적으로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솔베이라는 이게 벨기에 회사인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합니다. 이 회사가 보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는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 업무를 한다는 안전환경 업무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했더니 근무 시간의 20, 30%를 전부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업무를 매일 한다네. 그리고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개인별 연말 고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HSE 안전보건환경업무 부서의 직원 중에 하는 업무들이 보면 감사 60%, 정보 20%, 소통 20%, 여기 안전에 대한 업무가 없어요. 안전감사의 업무만 있지. 근데 공장장부터 밑에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본 업무가 70%고 HSE 업무가 30%다. 울산에 있는 듀폰이라는 회사의 그 임원이 제가 아는 분인데 만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하면서 설문지가 자기들한테 왔답니다. 설문지에 질문이 뭐냐?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묻느냐 했더니 우리 회사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인데 이거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않는 부서의 직원인 것 같다. 그건 내 혼자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하는 업무가 안전에 관한 업무다. 공무에서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도 이게 안전에 관한 업무다. 설계하는 업무도 내 안전한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 딱 갖춰지는 그 순간에 아마 이런 회사의 어떤 그런 안전 수준에 우리가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제가 그 PSM 법과 도입 배경과 관련된 내용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요걸 좀 더 하고 제가 지금 3시간을 2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뒤쪽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오후 내일 계속 나오는 12가지 요소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또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더 화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 발생 원인을 100%를 봤을 때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사고가 되는 걸 96%라고 그러고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서 사고 나는 걸 4%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보호구를 미착용했다든가 뭐 절차를 무시했다든가 불안전한 자세를 가졌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이 불안전한 상태라는 건 뭐 펌프의 재질 선정에 잘못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 미스니까 불안전한 뭐 관리 미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질 선정에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소위 빨리 녹아서 터졌다든가 또 시크니스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술적인 문제를 4%라 보고 나머지 96%를 불안전한 행동으로 보는데 이 잘못하면 오해하기를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것만 가지고 불안전한 행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관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작업자가 타워의 높은 데서 그 소위 타워 안에 있는 촉매를 교환하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봤더니 그 타워 작업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부분을 다 교육을 아침에 보니까 했고 툴박스 미팅에서 다 했고 또는 여러 가지 안전보호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줬어요. 지급을 다 했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 소위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걸고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추락 안전대를 안 걸고 작업하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이건 작업자 실수다. 아마 그걸 안 걸고 작업하면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안 걸고 그냥 작업하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자 뭐 실수 이렇게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이게 협력업체에다가 이제 일을 주면서 상당히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원래 100원이면 한 4, 50원, 50원에도 이 작업을 이제 따가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주일 정도에 걸려야 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일인데 협력업체 사장이 이거를 한 3, 4일에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당연히 요거를 그 작업자한테 이틀에 할 물량을 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물량을 끝내시오. 대신 사고 안 나게 안전하게. 그럼 이 작업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물량을 못 끝내면 잘못하면 내 일자리가 떨어지고 일자리가 떨어지면 이게 뭐 내 집에 있는 가족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안전 조치를 다 하고 하면 도저히 오늘 이 물량을 다 못해. 그럼 결국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작업하다가 이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작업자 실수냐? 이건 관리적 매니지먼트 에러다. 처음부터 이제 저가 입찰로부터 가는 것부터 문제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고는 계속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전한 행동의 96%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까지 포함됐다. 단순히 작업자가 모든 것을 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 난 부분을 포함하지만 관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적인 원인이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와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여기 지금 탱크 청소를 하다가 여기 이제 사람이 중독돼서 쓰러져서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구하다가 같이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이 119에다 연락하고 또 자기 본사에 연락해서 보호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가서 이제 작업자를 구출해서 뭐 나온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사망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뭐 그런 사고들은 있지만 하나의 예로 이제 이건 완벽하게 관리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고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일반 회사들은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표준 작업 절차서는 당연하고 안전작업 허가서라든가 뭐 JSA 안전작업 안전 분석이라든가 BBS 행동기반 안전이라든가 뭐 현장 순찰 뭐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고가 현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마침 이때 월드컵 축구할 때인데 울산에 화학공장 사고가 계속 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주말에 그냥 갑자기 출동을 해서 공장선을 다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저희 이제 공단 쪽에는 당신들 그 사업장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기술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왜 가서 기술 지도하고 나오고 나면 사고 나는 게 뭐냐? 가가지고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예를 들면 그냥 쉬다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오해적인 부분. 언론에서도 왜 제대로 기술 지도를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마침 이제 이걸 쉽게 설명을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언론이나 이런 쪽에는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제가 당시에 이제 소위 브라질 월드컵 딱 중이었는데 이걸 딱 보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앞에 그 내용이 칼럼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1000번 정도의 공격 패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패스라는 게 상대편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공격 패스를 하는데 만일 점유율이 5대5면 500번의 공격 패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500번의 공격 패스를 오는 거를 골대 중에 이제 보통 500번의 공격 패스 중에 한 20, 30개 정도가 중간을 뚫고 이 골 포스트 안으로 향하고 그 중에 마지막에 이제 골키퍼가 못 막으면 한두 개 정도 골로 이제 간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지금 보면 여긴 지금 공격진입니다. 중간에 링커진이고 풀백인데 이 공격진이 나는 골 넣는 일만 하니까 뭐 여기서 공격 패스가 상대편에서 오더라도 난 몰라 이렇게 하느냐. 링커진도 그렇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공격진도 넘어오는 이 공격 패스를 1차 차단해주고 뚫히면 2차 링커진에서 차단해주고 마지막 풀백진에서 차단해서 못 차단되지 않은 게 20, 30개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하면 이거는 현장 운조든 부서고 요거는 아까 프로텍션 레이어 스위치즈 모델에 있던 레이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거는 뭐 고무부서고 이건 설계부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상당히 좀 유사하구나. 지금 현장에 화학공장 안에 있는 아까 봤던 포텐셜 해자드 요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질까라고 노력하는 이게 공격 패스와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가 각종 프로텍션 레이어에서 이걸 안전을 확보하는 덕에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페인이 하고 브라질이 그때 보니까 5대0, 6대0씩 이렇게 막 골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축구에서 골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학공장에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을 막는 것들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부분을 축구 경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빗대서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그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90분 동안 어떻게 아주 그냥 긴장감을 이분하게 잘 이렇게 주느냐 이게 지금 자기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앞에 얘기했듯이 공격 패스를 잘 막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한 번 딱 실수해가지고 골 하나 먹고 이게 탈락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텐션을 이게 90분간 어떻게 잘 갖느냐는 부분인데 히딩 감독은 90분간 어떻게 긴장도를 유지하냐 했지만 우리 그럼 공장은 90분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어떻게 똑같이 텐션을 그럼 유지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보면 SK라든가 한화나 이렇게 큰 회사들이 보면 대충 한 10년 주기로 큰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이게 브라질이나 스페인처럼 이게 골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골이 완벽하게 10년간 한 골도 안 먹고 지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일단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긴장도만 그렇게 유지해서 이게 100% 되지도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어떤 이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어떤 긴장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여기 달비계에 이렇게 앉아서 여기 페인트 칠하거나 청소하다 이제 떨어진 사고인데 달비계의 탈람 여기다 지지대 로프를 이렇게 매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떨어져 사망했어요. 현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유추하는 겁니다. 이 반대편에 이게 막혀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작업자가 이분한테 작업 도구를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있어. 왜 갖다 주고
돌아와서 아마 이거 묶다가 갖다 주고 돌아와서 이게 완벽히 안 묶었다는 걸, 묶지 않았다는 걸 이 사람이 착각하고 묶인 건 줄 알고 이걸 타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긴장도나 텐션이나 이런 거와 연관이 된 부분인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건 이게 참 사고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하나하나 선수인데 이게 너무 또 긴장을 하면 또 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양반이 이제 LG하고 하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0대2로 지고 있었는데 투아웃에 풀베이스, 그 다음에 풀카운트, 투스트라이크, 3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 하나가 남았어요. 포수인데 이 양반은 머릿속으로 너무나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염원했어요. 스트라이크 딱 들어오면 더가웃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다 해결되니까. 투아웃에 풀 베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풀 카운트였으니까. 근데 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공을 1루로 주고 자기 더가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루에 있던 선수, 2루에 있던 선수 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과도한 착각을 하면서 볼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스트라이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또 긴장은 또 이런 실수를 내게 되니, 이게 긴장을 해도 실수, 긴장을 안 해도 어떤 실수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사고를 예방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결국 나중에 귀결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상당히 적은 부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건 이 소위 아이스버그의 밑에 있는 감정, 안전 문화, 신념, 인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듀폰의 스타 프로그램이 보면 아까 그 아이스버그 중에 이 눈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관찰을 해서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보고 칭찬 격려하고 깨닫도록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하는, 이 부분이 이제 듀폰이 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 밑에 실은 이 사람이 왜 그런 불안전한 행동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가족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가정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하는 이 밑에 부분을 좀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요 JMJ사의 IIF라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이 보면 이게 코칭 프로그램인데 아까 얘기했던 밑에 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GS 칼텍스나 이런 쪽에서 활용했던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결국은 어떤 안전 문화, 안전 행동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작년 4월에 제가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 BBS 안전 행동, 안전 문화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거를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지금 좌장인데, 여기 이제 발표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사람이 인도 국방성에서 나와서 BBS를 발표해요. 인도 군대에 Behavior Based Safety, 안전 행동에 입각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 그래서 내가 이 군에서 무슨 일반적으로 이 BBS가 이번 화학공장 안전 중에 맨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 어떤 메소돌로지인데,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군이라는 게 화학공장과 비슷하다. 위험물질 취급하지, 폭약 취급하죠. 그 다음에 중량물 다 취급하고 여러 가지 건설공사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이 관련해서 울산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북한 사고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5분 내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100% 중에 아까 96%를 지금 앞에 지금 관리적인 휴먼 에러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기술적인 원인이 일반적으로 한 4%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HF 우리 부산 사고였습니다만 이수화학인데, 이 순환 펌프에서 실이 누출돼가지고 부산이 누출했는데 아주 잘 완벽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잘 끝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블랙스완에서 얘기 나왔지만, 블랙스완이라는 게
현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상에 관한 저 소위 얘기해서 상상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블랙스완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백조가 희잖아요. 그런데 1600년대 말에 탐험가가 호주를 여행하다가 검은 백조를 발견해요. 아니, 백조는 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상상의 어떤 그런 물건이다라는 걸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 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얘기를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런 그 사고, 경제적인 큰 사고는 보통 한 50년 정도에 한 번씩 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저는 이걸 이제 안전 쪽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뭐 세월호라든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보면 우리나라에도 블랙스완급의 어떤 그런 큰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보면 이게 그 소위 그 S오일, 온산에 있는 S오일에 있던 원유 누출 공장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 이게 거의 블랙스완급의 사고가 될 뻔했던 사고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유가 여기에 이게 84m에 이게 높이가 한 20m 되는데 한 80% 차 있는데 요 밑에 믹사가 있어요. 믹사가 밑에 원유를 균일하게 잘 섞어주는 믹사인데, 믹사가 프렌치 쪽에서 터져서 나와서 이 원유가 누출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원유가 다 새기 전에 빨리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탱크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 갑자기 이런 큰 탱크 어디 비행기 어디 있으며 또 이송을 하려면 큰 펌프가 어디 있으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게 지금 파손된 이게 믹서였습니다만, 이게 거의 한 5일 동안 이 사고가 왔어요. 하늘이 도왔는데 여기 지금 다이크에 15만 바렐이 차서 나와서 이렇게 계속 베이퍼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원유가 라이트 성분이라 여름이었으면 거의 불났을 겁니다. 여기다 폼을 갖다가 뭐 여기 온산단지에 있는 폼을 갖다가 부었어요. 사고 이게 어떤 소위 얘기해서 점화원에서 불만 붙었다 그러면 제가 보니 온산단지 다 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다닥다닥 이게 다 오가닉 케미칼들이거든요. 불 붙었으면 블랙스완급의 사고 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게 단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공장의 어떤 그런 소위 해서 이머전시 리스폰스 액션 어떤 플랜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아까 했던 이 이수화학은 너무 대처를 잘했습니다. 대처는 잘한 이유가 구미불산 사고 이후에 이동식 스크라바를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공장 전체 중에 어디에서 이제 불화수소가 누출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일단 불화수소 누출되면 물을 왕창 쏟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포크리프트에다 딱 싣고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다 빨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뭐 전염주의의 피해 없이 어떤 사고가 완벽하게 대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건 대응을 잘하려면 결국은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좋은 그런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오늘 이제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돼서 보면 그동안에 보면 오늘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뭐 얘기할 것도 결국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관리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법에 의한 얘기를 좀 주로 많이 하겠지만, 소위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그 스위스 치즈 모델로 얘기를 했지만 위험에 대한 소위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분이 프로텍션 레이어를 아무리 잘했다선 저도 그 속에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게 변화되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 기업별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평소에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걸 막히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겠고요. 또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 피해 취소화 기술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잘 아는 소위 브라질이나 스페인이 꼴 먹듯이 화학 공장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한 어떤 실전과 같은 훈련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제가 그 세바시에 나가서 안나카레리나라는 것을 주제로, 안전의 안데카레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는데 뭐 다는 듣지 않고 앞에 나오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유튜브나 가서 꼭 뭐 제 이름을 치든 아니면 안전의 안내카레리나를 쳐서
꼭 한번 여러분 보시고 세상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보, 이건 뭐 화학공장 안전하고는 좀 연관이 없이 이건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좀 봐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뭐 얼마 전에 제가 매일경제에 기고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첫 시간을 바로 그 뭐 공제안전관리제도의 법률이라든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딱딱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서도 얘기했듯이 좀 공제안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리더십을 갖고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평소에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번 공제안전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스페시픽한 그 서브젝트보다는 좀 오버롤한 걸 가지고 좀 그 시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단순히 화학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뭐 학교나 이런 데서의 어떤 안전에도 좀 왜 사고라는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여러분 안전에 여러분 스스로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를 부탁을 좀 드리고